10. 세상을 떠난 김사용. 지하실 천장에는 촉수낮은 알전구 하나가 불그레한 빛을 담은 채 매달려 있었다. 흡사 충혈된 눈 같은 알전구의 탁한 불빛은 지하실의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다. 역겨운 냄새가 가득 찬 지하실의 구석구석에는 회색빛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하실 벽면에는 말라붙은 피얼룩들이 색깔의 감도를 달리하며 낭자하게 찍혀 있었고, 바닥은 피와 물이 섞여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지하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끈적거리고 는적거리는 냄새는 바로 썩은 피 냄새와 상한 물 냄새와 고문 당하면서 쏟은 오물 냄새 같은 것들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건 지하 고문실이 갖기에 마련인 특유의 냄새였다. 그 지하실 공중에 한 남자가 기묘한 꼴로 매달려 있었다. 옷이라고는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인 남자의 팔다리 4개는 모두 뒤로 모아져 묶인 채 그 동아줄이 천장의 쇠고랑에 연결되어 있었다. 몸무게 때문에 알몸뚱이는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었는데 허리는 활처럼 휘어 팔다리와 함께 어설픈 동그라미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런 남자의 알몸뚱이에는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피멍이 잡혀 있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머리통은 축 늘어뜨려져 있었고, 바짝 오그라붙은 성기가 그가 남자라는 것을 겨우 나타내고 있었다. 그건 무슨 짐승을 몽둥이로 때려잡아 털을 벗겨 매달아 놓은 형상이었지,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 남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고기 맛이 괜찮은데 그래? 철문 열리는 소리가 컹 울리며 남자의 소리가 뒤따랐다. 내가 뭘 했어? 낮에는 고기 맛, 밤에는 개집 맛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집구석 겉보기만 딴판이라고. 다른 남자의 걸찍한 목소리였다. 자넨 역시 순종 세파트야. 언제 그런 집은 또 냄새 맡았나 그래? 남자는 꺽 트림을 토해냈다. 아, 그게 요령이라는 거 아닌가, 요령. 그 낯술이라 그런지 알달달하게 오르네 그래요. 다른 남자가 이쑤시개를 질겅거리며 배를 슬슬 쓸어댔다. 그런 집구석들 그거 간판도 안 붙이고 개집 술 장사하는 건 위법 아닌가? 이 부산 바닥에 그런 집구석이 어디 한둘인가? 공짜밥에 공술, 거기다가 공짜 개집까지 바치는 판이니까 적당히 눈 감아. 그게 다 속으로는 우리 살리고 있는 끈아풀들이니까. 그렇다면 할 말 없지. 두 남자는 의자에 퍼질러 앉았다. 그들은 부대 표시도 계급장도 없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옌병을, 이 더러운 놈의 냄새가 잘 먹은 속 뒤집네. 처음에 남자가 또 트림을 하며 손가락 끝으로 모자층을 밀어 올렸다. 이거 하루 이틀 맡은 냄새도 아니고 까짓거 담배 한 대 피우면 오케이야. 다른 남자가 담뱃갑을 내밀었다. 자주색의 긴 팔말갑이었다. 난 그 돼지자지같이 긴 팔말은 싫어. 독한 데다 담뱃가루가 입속으로 들어와. 양담배야, 화한 맛에 필터 달린 이 쌀냄이 최고지. 처음에 남자가 제 담뱃갑을 꺼내 담배를 뽑아들었다. 자넨 담배는 아직 싫어도야. 그건 여자들이나 피는 담배지. 모르는 소리. 그 팔말은 쌍놈 담배고 이 쌀냄은 양반 담배네. 누가 그래? 그런 족같은 소리. 남자의 어감이 달라졌다. 아하, 열내지 말어. 농담에 싸움 나겠네 그려. 제기랄. 난 쌍놈 소리만 들으면 치가 떨려. 내가 왜 귀를 쓰고 특무대에 들어온 줄 아나? 그놈의 쌍놈 신세에 원수가 부르는 것이었어. 이런 사람. 나도 백정의 자식은 아니지만 양반도 아니니까 염려 말게. 그나저나 저건 어찌 된 걸까? 처음에 남자가 매달린 사람을 향해 입꼬리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눈짓을 했다. 새끼들, 국회의원이라고 괜히 깝죽대다가 걸려든 거지. 10만 선량님도 좋지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깝죽대긴. 전시에 눈치껏 설쳐야지. 왜 군대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지냔 말이야. 군대 문제 가지고 제멋대로 시비 붙었다간 국회의원이 아니라 장관도 골려가는 세상이야. 저건 국민 방위군 사건을 물고 늘어지더니 거창 사건이 터지니까 왜 또 그것까지 물고 덤비는 거야? 혹시 뒤에 그만큼 든든한 백이라도 있는 건가? 있기는 뭐가 있어? 이 전시하에서 3강 백이면 신장관님이시고 5강 백이면 국부이신 것이야. 생쥐 새끼들까지 다 아는 판인데. 그 두 가지 문제 물고 늘어지는 것이야. 그 두 분한테 박치게 하고 덤비는 것 아니냔 말이야. 저놈한테 백이 있다면 빨갱이 백이 있는 거지. 맞아. 나라 위에 덮어야 할 문제를 일일이 긁어 부스럼 만들고 드는 저런 놈들은 다 빨갱이야. 그런데
저놈은 당할 만큼 당하고서도 빨갱이가 아니라고 버티니 어쩐 일이야? 아니, 술 취한 놈이 술 취했다고 하는 거 봤고 미친 놈이 미쳤다고 하는 거 봤나? 진짜 빨갱이일수록 독하게 오리발념 있는 거 몰라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건가 자네? 저 새끼는 빨갱이라는 확실한 제보까지 있는 놈이야. 그렇긴 해. 변호사질 해먹을 때부터 삐까다간 놈이었다니까. 말 말어. 저게 국회의원 나부랭이나 됐으니까 이만큼 신사적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돌매달아 바닷속에 쳐놓고 말았어. 아 참. 며칠 전에 해운대에 밀려들었다는 시체들은 어떻게 됐어? 까짓 빨갱이 새끼들 시체 몇 개 밀려들어온 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처리반 놈들이 혼쭐 나고 끝났지. 처리반 놈들은 이번 기회에 톡톡히 혼이 나야 해. 우리 특무대가 나라 지키는 공은 모르고 대가리 삐까다간 것들이 뒤에 숨어서 양민을 빨갱이로 모느니 잔인한 학살 집단이니 하고 악선전을 퍼뜨려 민심을 선동하고 있는 판국에 어쩌자고 돌을 시원찮게 매달아 시체가 해변으로 밀려들게 만들고 말썽을 일으키느냐 그거야. 미친놈의 새끼들이 밤마다 수가 너무 많아 실수를 했다나 어제되나. 저건 대장님 특명으로 혼쭐이 날 만큼 났으니 다시는 그런 일 없겠지. 그거 말이야. 바다에 쳐넣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밤마다 배로 멀리까지 실어내고 돌덩이들을 매달고 바닷속에 쳐넣고 그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그러다가 자칫 실수해서 시체가 떠밀려들면 말썽이 일어나고 말이야. 그럼 그 많은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자는 거야? 땅속에 파묻자 그건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린 하지도 말게. 땅속에 파묻는 건 번거롭지 않은 줄 아는가? 매일 밤 그 많은 것들에 파묻자면 우선 구덩이를 파야 하네. 그리고 생매장을 시킬 수 없으니까 총질을 해야 되지. 밤마다 총질을 해야 되면 그 소리 듣고 소문이 어떻게 나겠는가? 그럼 총소리를 피해 대검질을 하든가 대창질을 해? 피범벅이 돼가면서 누가 일일이 그 짓을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생매장을 한다고 쳐. 구덩이를 다시 메꿔야 하고 날마다 새 땅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말이야, 그 시체들이 썩으려면 몇 년씩이나 걸리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바다는 어떤가? 돌을 잘 매달기만 하면 그따위 귀찮고 골치 아픈 일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해치워준단 말이야.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고 쳐박아도 바다는 만사 오케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역시 그렇군. 아 그런데 말일세. 그동안 수장시킨 빨갱이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생각뿐이지 조사반이 하도 많으니까 전체 숫자를 도무지 알 도리가 없지 않나. 글쎄, 나도 대충 짐작이지만 한 6, 7천 되지 않을까? 6, 7천이라 그리 될지도 모르겠군. 그만하면 부산 바닥 빨갱이들도 다 소탕된 셈이겠지? 어허, 안심하지 말어. 부산 바닥에는 피난민이다 뭐다 해서 날이 날마다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빨갱이들은 바로 그 속에 묻어들고 있다 그 말이야. 빨갱이들이 산마다 진을 치고 있는 반에 여기 부산이 엎어져 봐. 그땐 대한민국은 끝장난다고. 국보께서 우리 특무대를 절대적으로 신임하시는 이유가 다 뭔지 아나? 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지금 우리만큼 충성하는 애국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 됐네. 배도 가라앉았으니 또 슬슬 시작해보세. 두 남자는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던지며 일어섰다. 한 남자는 양쪽 턱뼈가 붉어진 네모난 얼굴이었고 다른 남자는 폭이 좁은 깡마른 얼굴이었다. 생김새는 서로 달랐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살벌한 잔인기가 내배어 있었다. 우선 찬물 한 바퀴 습어볼게. 네모난 얼굴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다. 그러지,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깡마른 얼굴이 바켓을 들어올려 매달린 남자의 축 처져내린 머리통의 아래에서 위를 향해 물을 왈칵 끼얹었다. 매달린 남자의 알몸이 꿈틀 움직였다. 그 남자는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 그들 특무대원들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왔던 것이다. 이봐, 국회의원 날이 안창배. 고개 똑바로 들어. 네모진 얼굴에 나지막하면서도 차가운 말이었다. 매달린 남자의 머리통이 느리게 들어올려지고 있었다. 그 느린 동작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는 머리통이 들어올려질수록 목줄기에 점점 굵게 드러나는 핏줄이 잘 말하고 있었다. 다시 묻겠다. 말갱이 변호사 이덕구와는 언제부터 내통했나? 네모진 얼굴에 신문이었다. 아니요. 선후배 관계일 뿐이지. 내통 아니란. 가까스로 얼굴을 들어올린 안창배. 그의 목소리는 쉰 듯이 막힌 듯이 힘겹게 밀려나왔고
그는 끝내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고개를 간신히 저어댔다. 보성, 벌교지구 국회의원 안창배의 젊은 얼굴은 말이 아니게 터지고 으깨지고 피멍이 들어 본래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 있었다. 이 새끼 또 똑같이 개소리 칠 거야? 확실한 정보가 있는데도 개소리 칠 거냔 말이야? 이 새끼야,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데도 한도가 있어. 너 정 까불면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에 쳐넣어 깨끗하게 고기밥 되게 만들고 말 거야. 재판이라도 받고 싶거든 좋은 말로 할 때 자백해. 다시 묻는다. 이덕우한 언제부터 내통했나? 네모진 얼굴이 소리질렀다. 아니야, 절대로. 닥쳐 이 개새끼야! 네모진 얼굴의 주먹이 안창배의 얼굴을 후려쳤다. 안창배의 고개가 툭 떨구어졌다. 이 새끼는 아직도 매가 모자라. 한바탕 야무지게 돌리게. 네모진 얼굴이 담배를 뽑으며 내쏘았다. 그래, 배 꺼지게 잘 됐어. 이 새끼가 아주 독정이라니깐. 깡마른 얼굴이 양쪽 손바닥에 침을 튀겨 맞부비고는 책상 옆에 세워둔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몽둥이는 절반쯤이 미군용 탐유로 감겨져 있었다. 그건 살이 찢어지는 것을 막고 타박상을 쥐기 위한 것이었다. 이 새끼 빨리 불어! 깡마른 얼굴이 외치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몽둥이는 매달린 안창배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안창배의 알몸이 출렁 흔들리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언제부터 내통했나? 네모진 얼굴이 외쳤다. 매달린 데 처져내린 안창배의 머리통이 도리질을 했다. 이 새끼 빨리 풀어! 깡마른 얼굴이 소리 지르며 또 몽둥이를 휘둘렀다. 이번엔 몽둥이가 아랫배를 걷어올리고 있었다. 자백해. 언제부터 내통했나? 아니야. 이 새끼 빨리 불라니까? 아이고, 언제부터 내통했나? 언제부터? 아니야. 이 새끼 빨리 불어! 안창배는 가물가물 멀어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이덕우 변호사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덕우 변호사는 좌익도 공산주의자도 빨갱이도 아니었다. 그는 양심적인 민족주의자일 뿐이었다. 그는 일제시대부터 농민들의 편에 서서 변호를 했고 해방이 되자 그 태도는 더욱 확실해졌다.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나자 그는 광주 고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변호를 도맡다시피 했다. 검찰이 뒤집어 씌운 좌익 혐의를 벗기기 위한 그의 외로운 싸움은 지칠 줄을 몰랐다. 그는 제주도 사람들을 꽤나 죽음에서 건져내기는 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좌익 용공 혐의였다. 그는 보도연맹이 강제로 밀려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 끝내는 예비검속의 총판을 맞고 세상을 떠나갔던 것이다. 안창배는 그분과 자신과의 교분을 어떻게 부산의 특무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 교분을 꼬투리 잡아 빨갱이로 얼그려 하고 있었다. 아무리 고문이 가혹하고 혹독하다 해도 빨갱이라는 허위 자백을 할 수는 없었다. 그건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어떤 수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감이었다. 그들이 아무리 잔혹하다 해도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있는 한 고문으로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니, 설령 죽는다 해도 빨갱이로 몰려 죽는 이보다는 고문으로 죽는 것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명분 살리는 죽음이었다. 고문을 못 견디고 허위 자백을 했다가는 국민반이군 사건과 거창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그 진상을 밝히려고 했던 행위가 꼼짝없이 빨갱이의 행위로 둔갑하게 되어 있었다. 그건 혼자서만 죽어가는 누명이 아니었다. 그 두 가지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성을 띄었던 다른 소당파 의원들까지도 한 올가미에 끌어들이는 위험스러운 행위였다. 빨갱이 혐의만 비쳤다 하면 헌병대나 특무대가 국회의원도 예사로 연행해버리는 전시 상황에서 고문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허위 자백을 하고 일단 손도장을 눌러버리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전시 재판은 피고의 자백 번복을 받아들이거나 고려할 만큼 관대하거나 공정하지 않았다. 전시 재판은 사상범의 처단을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신분상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민간인들은 빨갱이라는 의심만으로 특무대에 끌려와 고문조사를 당하다가 재판 절차도 없이 부산 앞바다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수장당해 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무대나 헌병대의 악명은 날로 높아갔지만 누구 하나 소리내서 말하지 못했고 국회에서까지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공산당과의 전면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그 동조자들의 제거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정의요 애국이었던 것이다. 그 성스럽고 위대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다소의 착오나 실수는 당연히 묵살되고 무시되었다. 그들이 자신을 빨갱이로 얼그려는 것 자체가 고문이라는 사실을 안창배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빨갱이로 몰아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단념시키려는 데 있었다. 이 새끼야, 빨랑 불어! 몽둥이가 안창배의 가슴팍을 걷어올렸다. 이 새끼 씨, 언제부터 내 통이냐니까! 안창배는 이도구 변호사의 모습이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안창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시간에 최익승은 대한민국 당의 국회의원 한 명과 낮술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한민당의 변신인 민주국민당과는 겉으로만 웃음 짓고 지낼 뿐 속으로는 이승만계인 대한국민당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승만의 버림을 받아 당의 이름까지 바꿔야 했던 한민당은 이미 정치판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차기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안창배의 정치적 제거였고 2차적으로는 정치판의 실세인 대한국민당과의 결속이었다. 그는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선이 천리 밖으로 밀려났는데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산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었다. 작년 10월에 정부가 서울로 옮겨갈 때도 그는 선뜻 따라 나서지 않고 부산에서 어물거리고 있었다. 무슨 성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고 부산에서의 옹골진 돈벌이를 걷어치우고 당장 실속도 없는 정치판을 따라가기가 아까웠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산으로 되밀려오고 말았다. 그는 그때서야 자신의 성견지명을 입이 닳도록 만나는 사람한테 선전하고 확대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부산을 떠나지 않은 것은 일사후퇴를 예견했기 때문이라는 자신의 거짓말을 언제부턴가 참말로 믿어버리게 되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한 가지 결심을 새로 하게 되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부산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부산만큼 돈벌이가 쉽고 안전한 땅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통통선도 한 척 은밀하게 구해놓은 마당에 대한민국 당 전부가 빨갱이들 손에 넘어간다 해도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발판 또한 부산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마다요. 국민방위군 사건이니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니 하고 떠들어대는 국회의원 놈들은 국부님께 불충을 저지르는 반역도 배들이고 빨갱이들입니다. 그런 놈들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잡아들여 총살시켜버려야 합니다. 최익승은 술기운과 함께 결기를 세웠다. 암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국부님께서 조용히 하기를 바라시면 신하된 자들로서 응당 입을 봉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그것들이 계속 입을 놀려댈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단체 행동으로 나온다 그거요. 그걸 어찌 두고만 볼 수 있겠소? 맞은편에 앉은 국회의원의 대꾸였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불충한 놈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 놈들 아니라도 충성을 바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는 말이오. 최 의원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돼가겠소. 아이고, 뭘요? 최익승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거렸다. 그러나 아부가 넘치는 얼굴은 맞은편 국회의원을 간절하게 바라다보고 있었다.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호의 차질 없이 당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약속이 또 있어서 오늘은 이만. 예. 뭐 호의랄 게 있습니까? 얼마 안 되는 저의 성이죠. 다시 기회를 만들어 좀 더 크게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익승은 밑자리를 까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예, 그 마음 고맙습니다. 또 뵙기로 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하며 몸을 함께 일으켰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득한 웃음이 담겨 있었다. 안창배는 끝끝내 고문을 이겨내고 연행 나흘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었다.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사건에 관심 쓰지 않겠다는 것과 수사상의 비밀을 지킴과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알아놓은 지 닷새 만이었다. 마침내 국회에서는 국민방위군 사건을 정식으로 폭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까지 특무대와 헌병대의 양면 추격을 용케 피해 다녔던 거창의 국회의원 신중목이
회의장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의장, 큰 참변이 생겼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주시오. 하는 긴급 동의를 하게 되었다. 곧 방청객들을 모두 퇴장시킨 다음 신의원은 거창군 신원면에서 자행된 양민 학살을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부산극장에 자리 잡은 피난국회 제54차 본회의를 통해 그동안 무성한 소문으로만 떠돌고 있었던 사건이 마침내 공식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1951년 3월 29일에 이승만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두 개의 커다란 파도가 국회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던 것이다. 니는 인자 엎치도 뛰지 못해요. 허문 요 피인지가 가방에서 나온 이상 나가 바로 빨갱이요 하는 표식인께 니는 당장 총살이요 총살. 의자에 몸을 뒤로 눕히고 앉은 염상군은 종이 한 장을 기세 좋게 흔들어댔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넘치는 웃음이 진득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아니랄게요. 나는 몰라라. 나는 모르는 일인게라. 세라복을 입은 여학생이 발을 동동 구르고 고개를 내저으며 울부짖었다. 겁에 질려있는 그녀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세라복의 단정미도 이미 헝클어져 있었다. 요런 미친년아 3살 까들 말어. 니년이 입산 빨갱이더라고 내통하지 않았음사 그 핀지가 나비라서 가방 속으로 살이 살짝 날아들었을 것이냐 바람인께 스리슬쩍 기어들었을 것이냐. 니기여 니년이 접선하고 있는 연놈이 대! 싸게 대! 염상군은 끝말을 느닷없이 고함으로 바꾸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리고 책상을 냅다 걷어찼다. 여학생이 얼굴을 가리며 주저앉았다. 윤옥자 우뭉 떨지 말고 싸게 일어나. 너가 엄니야 집구석에 있고 여가 있는 것이야 이 염상군께 정 다급하면 나를 부르는 것이 훨씬 낫들 않겠다고? 염상군은 여학생 쪽으로 또벅또벅 걸음을 옮겨놓았다. 2층인 판자바닥을 밟는 구둣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윤옥자는 가까워지는 구둣발 소리에 소스라치며 몸을 일으켰다. 니기여 싸게 대! 이것이 말로 하는 마지막이요. 말로 해서 안 불면 그 다음부터는 어쩌그런 배는지 아시겠지? 자백을 할 때꺼정 작신작신 매타작이요. 근데 요 염상군은 어찌 하는지 알아? 꾀를 홀랑 100개 불고 나서 매타작을 한다 그것이요. 어째 맞점 볼란가? 염상군은 윤옥자의 어깨를 덥석 잡았다. 아이고 윤옥자는 화들짝 놀라며 옆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옆으로 도망간 것은 마음일 뿐이었고 어깨를 틀어잡혀 있어서 몸은 꼼짝을 하지 않았다. 니기여 니가 접선하고 있는 것이! 염상구가 윤옥자를 노려보며 다그쳤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일 죽어도 없단께라. 우리 아버지도 오빠도 빨갱이들 손에 죽었는데 다가 미치고 환죽였다고 빨갱이질을 허겄어. 빨갱이는 우리 식구들 철차지 웬상께라. 이년아 주딩이 논리들 말어. 군수 아들놈이고 경찰서장 딸년이 빨갱이질로 나선 시상인 것 니 몰라서 그런 소리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오 시방? 요것이 존말로 함께 안 되겠네. 이 쌈뻑하니 맞짱 볼참이야? 염상구는 말에 팽팽하게 힘을 넣으며 윤옥자를 떠밀었다. 그녀는 비척거리며 서너 발짝 뒤로 밀려났다. 참말로 나 미쳐불겄어. 나 좀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윤옥자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손바닥을 맞비벼댔다. 염상구는 그런 윤옥자의 모습을 실눈 사이로 보며 느리게 담배를 빼들었다. 창에는 어둠살이 번지고 있었다. 윤옥자 살고 잡어? 담배 연기를 푸 내뿜고 난 염상구가 불쑥 내던진 말이었다. 야, 살려주시오. 살려만 주시오. 두 손을 가슴기에 모아잡은 윤옥자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요것이 있는디 무신수로 살아나갈 것이여. 무신수로. 염상구가 종이를 집어들며 흔들었다. 우리 엄니를 불러주시오. 하면 돈을 얼마든지 내게 헐띵기라. 돈? 염상구는 어깨를 들먹이며 고웃음을 치고는 전현이 저거 푼돈이나 쬐깐 있는 부잣집 딸년이라고 너자고 없이 돈심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줄 아는갑네. 이년아 정신 똑바라지게 차려.
살인죄는 돈으로 면해질란지 몰라도 빨갱이죄는 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안 된다 그것이여. 니는 소아다리에서 팡이여 팡. 그는 둘째, 셋째 손가락을 붙여 쭉 펴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모아 총 쏘는 신용을 하며 잔인스럽게 웃고 있었다. 윤옥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부짖었다.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다 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염상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달라졌다. 그의 얼굴에 긴장의 빛이 감돌았다. 네 시방 뭐라고 했냐? 무슨 일이든 다 한다는 말 지정신으로 한 소리다냐? 야, 시키는 일이면 무시고 다 할 테니까 살려 주십시오. 윤옥자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끄덕이며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나온 종이에 대해 전혀 해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종이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인 것은 분명했다. 자신의 가방에서 그 종이가 나온 이상 아무리 관계가 없다고 부인해도 그건 거짓말이 될 뿐이었다.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서도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만은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고 오빠가 죽는 그 험한 꼴을 자신은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돈이었다. 그것이 퇴짜를 맞자 그녀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기로 작정을 해버렸다. 염상구가 얼마 전에 역대합실에서 야릇한 눈치를 보이며 접근해왔던 사실이 무슨 밝은 빛처럼 떠올랐던 것이다. 물론 염상구가 마음에 드는 남자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있는디. 그 손바닥 내려뿌려? 염상구의 말에 윤옥자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 손을 얼른 내렸다. 눈물이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에 차 있었다. 그 방도가 무엇이냐 하면 말이여. 네가 나 각시가 되어부는 것이여. 염상구의 입에서 나간 소리였고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 그녀를 쳐다보는 염상구의 눈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고 야무지게 다물린 입술 가장자리로는 만족에 찬 냉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사람이 해결 방도를 내놓았으면 겉터부터 응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 염상구의 터무니없이 큰 소리에 그녀는 움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 생각했어. 이 염상구 권세가 네 하나 살려낼 권세야 되지. 각시가 되기로 마음 묵은 짐에 당장 표식을 팍 찍어 불더라고. 염상구가 몸 가볍게 의자에서 일어나며 한 말이었다. 엄마, 어쩌실래거라. 윤옥자의 당황한 소리였다. 나 각시가 되겠담시오. 염상구는 그녀 쪽으로 성큼성큼 발을 옮기며 웃고 있었다. 진원 학교가 1년도 남았는데요. 그녀는 주춤주춤 물러서며 더듬듯 말했다. 그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요.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도 나한테는 하이칼라 각시요. 서방 각시가 너무 찌올라서야 안 좋은 게 해꾸야 여기서 싹 때려쳐버려? 염상구가 그녀 앞에 다가섰다. 홀레식도 안 흘리고 여기서 오지 여기서. 고개를 떨군 그녀는 어깨를 움츠리며 기어드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대로 울음이었다. 신식 여자가 어째 홀레식 게리고 잠자리 게리고 그려? 여기는 나아가 사는 왕국인께 무슨 신방보단 더 좋은 것이만. 염상구는 흥이 돋는 소리로 말하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문이 잠기는 쇳소리를 들으며 윤옥자는 무릎이 휘청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그러나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이 밀려들며 그 생각을 덮어버렸다. 그녀는 이를 맞물며 부르르 떨었다. 염상구는 벽장을 열어 담요 선호장을 꺼냈다. 그것들을 마룻바닥에 겹으로 깔았다. 그녀는 주먹 쥔 두 손을 입에 댄 채 오들오들 떨고 서 있었다. 열로 와. 각시 옷이야 서방이 비끼는 것인께로. 염상구가 끄는 대로 그녀는 힘없이 끌려갔다. 그녀는 이미 저항력을 잃어버린 포획물이었다. 윤옥자의 세라복 윗도리가 벗겨졌다. 니까진 것이 뭔디 나 앞에서 콧대 세우고 지랄 쳤냐. 나가 맘 한번 묵었다 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여.
니까진껏 각시 만들기야 포리 잡기보단 설타. 그녀의 세라복 치마가 벗겨졌다. 네가 정신없이 기차에 오르고 내리는 새에 내 부하손으로 그 쪽지가 네 가방으로 들어간 것을 니까진 것이 어쩌그럼 알 것이냐. 니까진 것이 여학교 댕긴다고 해도 그런 기맥힌 세상 물정을 어찌 알겠어. 염상구의 손이 그녀의 속옷에 닿았다. 그녀의 손이 염상구의 손을 지긋하게 밀어냈다. 알겠어. 싸게 벗어버려. 염상구는 자기의 옷을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염상구가 알몸이 되었을 때 그녀의 몸에는 다리목이 긴 팬티만 남아있었다. 그녀를 높인 염상구는 다급하게 팬티를 끌어내렸다. 젖가슴을 엇갈리게 가리고 있던 그녀의 팔 하나가 반사적으로 아래로 뻗치며 손바닥이 거옷을 가렸다. 이미 몸이 달구어진 염상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부르짖고 이를 앙담은 채 속살 찢기는 아픔을 참아냈다. 그녀는 고개를 외로 틀어 눈을 꼭 감았는데 왼쪽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콧등을 넘어 오른쪽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합쳐져 담요를 적시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몸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다. 혼자 요동치던 염상구는 긴 숨을 내뿜으며 그녀 위에 풀썩 무너지듯 몸을 부렸다. 네 미를 맞대가리도 잔생이 없는 풋보짓이 요거 들고 살자면 깝깝하시. 네 노지 맛이야 외섭대 것이 질인디 고 참여를 것이 아깝게도 입산을 휘부렀단께로. 참말로 겨울 꼬막만 맨치로 그 짠득짠득 하던 것이 인자 어떤 빨갱이 놈 차지가 되어버렸는고. 어떤 놈이고 그곳에 맞들렸다가는 물팍 녹아나서 산 지대로 못하고 뒤질 것이다. 이것이 요리 빳빳하니 맞대가리 없는 것이야 다 처녀라는 표식인께 결혼하면 신압으로 나서지겠지. 염상구는 두 팔로 마룻바닥을 받치며 더디게 몸을 일으켰다. 다음 날로 염상구가 속공장집 사위가 된다는 소문이 읍내 안통을 휘돌았다. 그 집 딸과 벌써 몸을 섞은 사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었다. 염상구가 손쉽게 목적 달성을 해버린 데 비해 양효석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양효석은 벌교에 주둔할 때부터 송경이를 짓밟아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내심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벌교에 오게 되자 송경이에 대한 복수심은 한층 뜨거워졌다. 이제는 그녀를 반도 호텔로 만나러 가던 때에 설레이던 감정 따위는 전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자신의 배 아래다 한 번은 깔고야 말겠다는 보복 감정뿐이었다. 그런데 양효석의 가슴팍을 긁어 상처를 내고 감정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은 송경이었다. 그가 주둔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두 사람의 집이 남국민학교 언저리라서 양효석은 길에서 송경이와 마주치게 되었다. 안녕하시오. 오랜만이오. 양효석은 먼저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군요. 송경이도 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벌교에 온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출세했군요. 하지만 괴뢰군들 뒤만 쫓아다니는 군대는 믿지 않아요. 뭐라고요? 송경이는 코웃음을 남기고 걸어가고 있었다. 반도 호텔에서 내보인 콧대가 변함이 없었다. 양효석은 송경이의 뒷꼭지에 눈화살을 꽂은 채 이빨을 부드득 갈았다. 송경이가 긁어판 상처는 자신과 군대에 대한 이중의 모욕이었던 것이다. 송경이를 노리고 있는 양효석의 눈에 걸려든 것이 그녀의 동생 송성일이었다. 국민방위군에서 탈주한 송성일이 거짓골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양효석은 송성일을 잡아채기로 했다. 송성일을 군대로 내모는 것은 그녀를 올가매는 더없이 좋은 미끼였다. 양효석은 송성일이 알아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징집영장을 내보내게 했다. 예상했던 대로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런데 미끼를 문 것은 송경이가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였다. 송성일의 어머니는 사무실로 집으로 찾아다니며 애걸복걸했다. 양효석은 며칠씩 징집 날짜를 연기해주며 송경이가 나타날 때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송경이는 제 어머니의 애타는 속을 알 텐데도 좀채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누가 이기나 보자하며 양효석은 마지막 시한을 정해 송성일의 어머니를 몰아대고 있었다. 송성일도 그동안 몸이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 된 잔치에 콧받들인다고 양효석에게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다. 부대 이동이었다. 사단의 임무 교체였던 것이다. 송성일에 대한 징집은 틀림없이 시행하시오.
본인의 건강이 다 회복됐으니까 징집 날짜를 더 이상 연기해줄 필요가 없어. 그 사람 어머니가 돈을 써서 아들을 군대 안 보내려고 발사심인데 그 영장은 어디까지나 내 근무기간 동안에 발부된 거니까 시행 결과에 대해선 차후에라도 꼭 확인하겠소. 양효석은 벌교를 떠나기에 앞서 권 서장에게 못을 박았다. 염상진은 조계산 지구에서 온 선요원을 통해 김범무의 아버지 김사용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건 안창민이 일부러 보내온 소식이었다. 결국 그 어른이 세상을 버리셨군. 염상진은 여러 가닥의 감회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 느끼며 먼 하늘을 바라본 채 중얼거렸다. 안창민이 굳이 그 소식을 전한 데에도 공적, 사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엄연히 도당 사령부에 속해 있는 김범준의 부친 별세는 공적인 사안이었다. 그리고 옛 친구인 김범무의 부친 별세는 사적인 부음이었다. 그 사적인 의미 속에는 친구의 부친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른 김사용에 대해 자신이 품고 있는 흠모의 마음을 안창민이 헤아렸다는 것을 염상진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다. 그가 느낀 여러 가닥의 감회 중에서 가장 가슴 먹먹하게 한 것은 두 아들 중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임종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두 아들을 보고 싶어하고 걱정하며 눈을 감았을 그분의 마지막 고적이 그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김범무는 어디서 뭘 하길래 전혀 종적이 없는 것일까? 그는 새삼스럽게 김범무를 떠올렸다. 김범무만 임종을 지켰더라도 그분의 마지막 길이 덜 고적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유발시킨 생각이었다. 김범주는 더 말할 것 없고 김범무 정도의 인물이 있게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일 수 없었다. 그건 김사용 어른의 울타리 안에서 보배우고 다듬어진 탓이었다. 김사용은 일제 치하의 민족해방투쟁에 앞장서거나 해방 후에 사회개혁 운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수용하고 따르려는 기본 자세만은 갖춘 드문 지주였다. 그는 새로운 나라가 바르게 서기를 바라 짧게나마 건국준비위원회 지부위원장을 맡는 정치 행위를 보이기도 했고 농지개혁을 앞두고는 논밭의 명의 변경을 하거나 강매 행위를 하는 따위에 추잡한 짓을 하지 않는 읍내의 유일한 지주이기도 했다. 완벽한 혁명의 논리 앞에서는 그분의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의식이나 행동은 분명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지주들이 그분 같기만 했어도 혁명은 그만큼 용이했을 것이고 피 흘림 또한 그만큼 줄일 수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일찍부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고 마음 깊은 정을 지녔던 그분의 인품에 염상진은 고마움과 함께 어떤 부채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염상진은 김범준을 찾아 모우산 쪽으로 긴급선을 띄웠다. 김범준은 도당위원장의 뜻을 가지고 남해 여단장을 만나러 가 있었다. 김범준은 도당위원장의 특사격으로 도당의 최후 통첩을 가지고 간 것이었다. 남해 여단은 도당의 두통거리였다. 추풍령에서 북상길을 차단당해 발길을 되돌렸다는 남해 여단은 어떻게 전남 도당까지 내려와서 벌써 몇 개월째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었다. 전북 도당 지역에서는 황소를 타고 다니다가 전남 도당 쪽으로 이동하면서 인민군이 버리고 간 적토마을 어느 마을에서 바꿔탔다는 남해 여단장은 400여 명의 인민군들을 이끌고 다녔다. 무장된 400여 명의 막강한 병력이 몰려다니면서도 남해 여단은 도무지 싸우지를 않았다. 싸우지도 않고 이 산골 저 산골로 옮겨다니기만 하면서도 도당이나 군당에 요구하는 것은 많았다. 급식을 제대로 제공하라. 동계 피복을 부족하지 않게 제공하라. 숙박에 불편이 없게 하라. 그런 요구들은 비록 도당이 해방구를 넓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체가 유격체제를 갖추고 있는 실정에서 타당하지가 않은 것들이었고 더욱이 전투를 기피하고 있는 부대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당과의 관계는 자연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도당위원장이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대를 해체해 도당이 각 지구 유격대에 편입시키든지 하라는 점을 남해 여단장에게 여러 차례 촉구했었다. 그러나 남해 여단장은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자기네 부대는 인민군 총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언젠가는 정규 전선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까지는 비정규전인 유격전으로 인명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지방당은 일시 곤궁에 처한 인민군에게 숙식 제공과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 일방적인 논리가 도당위원장에게 통한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도당위원장의 고민은
작년에 젊은 총리를 상대로 일을 처리했던 것처럼 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상대방은 총리가 아니라 소장이었던 것이고 당의 비중으로도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남의 여단이 야기시키는 문제는 그런 무의도식만이 아니었다. 대부대가 싸움은 하지 않고 피해 다니기만 하니까 그 부대 뒤에는 을의 그만한 규모의 토벌대가 따라붙게 마련이었다. 인민군 부대가 거쳐간 지역에 토벌대가 밀려들면 그 지역 인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남의 여단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어느 군당에서나 어느 마을에서나 질색을 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의도식이 전체 유격대원들의 정신무장에 미칠 악영향도 심각한 문제였다. 대원들 사이에서 벌써 남의 여단의 행태는 화제거리고 웃음거리였다. 허수아비 부대, 헛개비 부대라고 놀림감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놀고 먹자 부대, 지화자 부대라는 호칭에서는 대원들이 혹시 그 부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당의 수뇌부에서는 벌써부터 남의 여단장의 행위가 패배주의, 인정주의, 감상주의, 기회주의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남의 여단장을 지탄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고 남의 여단장의 비군사 행위를 방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주 전선이 되밀려 올라가면서 군경의 공격은 나날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도당위원장이 벌인 최후 통첩은 남의 여당이 도당의 조직에 편입해서 독립부대로 유격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든지 그렇지 않고 전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려 한다면 도당은 강압적으로 남의 여단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염상진은 물론 도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찬동했다. 남의 여단이 전남 지역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도당의 지도 아래 속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었고 이 원칙을 남의 여단장이 거부할 때는 남의 여단은 당연히 무장 해제시켜 도당 유격대로 재편성해야 했다. 그래야만 젊은 총리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고 빛나게 되는 것이었다. 당의 질서 앞에 어느 개인도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일이었고 남의 여단장은 이미 지휘권을 포기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자행해왔던 것이다. 김범주는 다음 날로 돌아왔다. 상사 말씀을 어찌 드려야 하는지. 염상진은 머리를 조아리며 조의를 표했다. 뒤늦게 불효가 사무치요. 빨리 소식 대줘서 고맙소. 김범주는 먼 하늘을 우러른 채 독백처럼 말했다. 5일장이면 내일이 출석날입니다. 염상진이 나직하나 또렷하게 말했다. 굵은 제복은 못해도 멀리서나마 마지막 가시는 길은 지켜야 되지 않겠소.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선 김범준의 말이었다. 그렇죠. 그리 하셔야죠. 염상진이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대꾸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당의 허락부터 받읍시다. 김범준이 고개를 돌렸다. 아닙니다. 도착하시기 전에 당의 보고에 허락을 받아놨습니다. 이것부터 받으시죠. 염상진이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이게 뭐요? 예, 제가 미리. 염상진이 어물거렸다. 김범준이 펼친 종이 위에는 삼배로 나비 모양을 접은 상장이 놓여 있었다. 아니 염동지. 김범준이 염상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런 김범준의 눈에는 물기가 어리고 얼굴은 반쯤은 울고 반쯤은 웃고 있었다. 이제 마음 써주시니 고맙소. 김범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닙니다. 춘부장 어르신께서는 제 어르신이기도 했습니다. 염상진의 목소리도 가라앉으며 떨려 나왔다. 김범준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길이 먼데 어서 출발하시죠.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소? 예, 이것도 허락을 받아놓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참 너무 고맙소 염동지. 김범준이 염상진을 새롭게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당해야 할 일이죠. 염상진이 겸손해했다. 김범준은 염상진이 이끄는 소대 병력의 호의를 받으며 벌교를 향해 강행군을 하기 시작했다. 먼 발치에서나마 상여 행렬을 보자면 제석산 줄기까지 접근해야 했으므로 만대 위험에 대비해 염상진은 소대 병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행군은 밤새껏 줄기차게 이어졌다. 산길 70리를 걸어 동이 트기 전에 제석산 줄기로 파고들어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쉴 잠이 없었던 것이다. 오금제에서 나간 뒷산을 감돌아 목표 지점에 가까워졌을 무렵날이 희번하게 열려오고 있었다. 새벽비 싱그러움으로 대기가 맑게 팽창하는 속에서 어둠은
문득문득 쓰러져가는 별자리와 함께 거쳐가고 있었다. 산으로 둥글고 크게 에워싸인 나간벌에 찼던 어둠도 은빛의 새벽빛에 밀려 흔적 없이 사위어가고 있었다. 산허리에서는 질펀한 나간벌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드넓게 펼쳐진 나간벌에는 어둠이 남기고 간 자취인 양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안개 속에서 들마을들의 초가지붕들만 모듬모듬 드러나 보일 뿐 길이며 놈들은 보이지 않았다. 바위들을 은폐 삼아 부하들에게 눈을 붙이게 한 염상진은 담배를 피우며 어린 날로부터 눈에 익고 팔에 익은 고향의 들판을 하염없이 바라다보고 있었다. 봄 안개가 차면 봄 안개가 차는 대로, 가을 안개가 차면 가을 안개가 차는 대로 나간벌은 고읍들과 이어지며 그지없이 수려한 풍치를 이루어내고 있었다. 이곳이 벌규의 안풍광이라면 포구와 중도 들판이 이루어내는 풍치는 벌규의 바깥 풍광이었다. 겉과 속, 안과 밖의 풍광을 서로 다르게 지닌 벌규라는 땅에 사람들은 그 언제부터 목숨줄을 대고 살기 시작했던 것일까? 오래고 먼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바깥의 객가가 아니라 안쪽의 들판이었을 것이다. 야산구비들을 감돌 때마다 펼쳐져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신비스러운 들판을 반기고 믿어 삶의 터를 일구었을 것이다. 왕조시대의 행정관청인 동원이 나간에 있음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급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은 삶의 터를 빼앗기기 시작했다. 착취계급의 정치권 장악으로 부의 편제는 갈수록 심해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농토로부터 내동댕이 쳐졌다. 벌규라고 예외일 수가 없어 해방 임시에 저 넓은 나간벌의 주인은 서너 사람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만석지기로 불린 그 서너 사람의 기름진 삶을 위해서 들마을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 황소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지주 중에 한 사람이면서 그리고 인간다운 정리를 가졌던 단 한 사람. 김사용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일찍부터 큰아들의 활동과 연관되어 논밭을 팔기만 한 데다가 농지개혁 때도 파렴치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김사용이 남기고 가는 논밭은 극히 얼마 안 되리라는 것을 염상진은 헤아리고 있었다. 염상진은 꽁초에 불을 끄며 김범준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김범준은 옆모습을 보인 채 나간벌을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 그의 인민군 군관복은 많이 남루해져 있었다. 작년의 나이로 낡은 군관복을 입고 산허리에 숨어 아버지의 장례 행렬을 기다리고 있는 김범준의 모습. 염상진은 그만 가슴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김범준의 모습 자체가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이 땅의 비감한 순환사였고 통안의 민족사였다. 20대 초반에 민족해방투쟁에 몸을 던졌고 해방이 되고서도 완수되지 않은 인민혁명을 위해 인민해방전쟁에 참여해서 아직까지 투쟁을 계속하느라고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더구나 장남이면서 장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김범준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그나마 김범준의 통안을 추렸으려면 김사용 어른은 몇 달 앞당겨 작년 8, 9월에 돌아가셨어야 했다. 염상진은 부질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입도도 많은 봄기운 가득한 산에 햇살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간벌에 자욱했던 안개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나간벌이 더 넓게, 더 가깝게 보였다. 나간벌을 양쪽으로 꿰뚫고 있는 두 갈래길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김범문의 선산이 저 아래쪽 야산자락이니까 장례 행렬은 그 두 길 중에 나간 쪽 길로 오게 되어 있었다. 염상진은 읍내 쪽으로 뻗어가다 산으로 가려진 그 길 끝에 눈길을 받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햇발이 해쏘미듯 보드랍고 포근하고 따스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 햇발 속에서 밤길을 걸어온 20여 명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10시쯤이었다. 산으로 가려진 그 길 끝에서 색깔 있는 천이 펄럭이며 나타났다. 만장이었다. 염상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김범준도 몸을 일으켰다. 색색의 만장들이 산고비를 돌아 길 위에 줄을 잇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만장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건 고인의 생전의 덕과 문중의 건재를 알리는 것이었다. 30여 개의 만장 행렬 뒤에 상여가 나타났다. 아버님. 김범준의 입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온 소리였다. 그는 모자를 벗었다. 상여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움직임만 멀게 보일 뿐 상여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상여를 향해 두 손을 모은 김범주는 허리를 굽혀 땅에 엎드렸다. 낡은 군복을 입은 그의 어깨가 잘게 들먹이고 그는 오래도록 일어날 줄을 몰랐다. 두 번 절을 하고 난 그는 주먹 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김범준의 귀에는 상여 소리가 역력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넓은 벌통 쪽 끝으로 예디하게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면들 이칠리야.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느끼는 나라 잃은 민족의 절망은 더욱 참담한 것이었다. 적 안에서 보는 적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었다. 적들만 우글거리고 나나 우리는 없었다. 상대적인 위압감과 위축감 앞에서 나나 민족을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본에 첫 발을 디딘 유학생들은 누구나 그런 감정에 부딪히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차츰 세 부류로 갈라져 나갔다. 철저하게 일본적 지식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철저하게 조국의 독립을 찾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돈이나 써대는 재미로 사는 축들이었다. 지주나 관리, 자본가의 자식들이 대부분인 유학생들 중에서 기필코 조국의 독립을 찾겠다고 나서는 학생의 수가 제일 적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민족 전체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깊게 생각하되 오래 끌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종살이의 삿을 하루빨리 끊는 것, 그것만이 민족과 내가 한꺼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었다. 그렇게 결론짓고 비밀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독립의 방법론은 분분했다. 국제 외교를 통해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외교 독립론, 우매한 대중을 교육시켜 독립의식을 고취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교육 준비론, 일본과 현실적인 타협을 하며 이성적으로 독립을 얻어내야 한다는 타협 이성론. 그러나 일본은 바로 무기를 들고 나라를 강탈한 강도였다. 강도이되 흉기를 들고 집안에 뛰어들어 값진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값진 물건을 빼앗고 온 집안을 차지하고 앉아 집안 식구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계속해서 쓸만한 물건은 다 빼앗는 그런 흉악한 강도였다. 그런 강도를 누구더러 몰아내달라고 외교 독립론이며, 그런 강도를 어느 세월에 몰아내겠다고 교육 준비론이며, 그런 강도에게 무슨 이성이고 인정이 있다고 타협 이론성이란 말인가. 강도를 상대로 그런 것들은 다 정신나간 잠꼬대고 비겁한 흰소리였다. 강도는 물리쳐야 하고 물리치는 방법에는 정면 대결밖에 없었다. 힘을 믿는 강도가 두려워하는 건 힘밖에 없었다. 무력투쟁을 최우선으로 해서 다른 방법들은 차선으로 시행함으로써 복합적 효과를 노려야 하는 것이었다. 무기를 든 강도를 물리치려는 싸움에서 몸 다치고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해서야 그 싸움은 백전백패일 뿐이었다. 일본의 막강한 무기 앞에 당장 무슨 수로 대적하느냐고 무력투쟁으로 정면 대결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잠꼬대고 헛소리라고 비웃는 것이 학식이 들었다는 자들이 보이는 작태였다. 그건 용기 없는 어설픈 지식인들이 드러내는 표본적인 기회주의였고 도피주의였다. 싸움은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3천만 가까운 조선인이 사는 조선 땅에 일본 놈들은 80여만이었다. 그것들을 일시에 죽이고 나도 죽을 각오를 해버리면 강도는 물리쳐지는 것이었다. 놈들의 총에 맞서 이쪽에서는 죽창이며 낫을 들었다고 할 때 80만을 일시에 죽이기 위해 그 2배인 160만만 죽을 각오를 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 그 3배인 240만이 죽으면 어떤가. 그러나 천지사방에서 일시에 일어나 80만의 4분의 1인 20만만 죽여 없애면 강도 일본 놈들은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배웠다는 자들이 내세우는 잡다한 독립론으로 그런 민족적 결속을 이루지 못해 식민 지지배는 36년에 이르렀고, 결국 그동안에 종의 신세로 죽어간 동포의 수는 300만이 훨씬 넘어버린 것이다. 김범주는 일경에 쫓겨 만주로 떠날 때의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진로하루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높이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늘 리칠리야. 애비로서 먼청 권을 수는 없는 길이로되 네가 알아 먼청 택한 길이니 말기지는 않겠다. 청부로서 나설 만한 길이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지용의 시를 내며 압록강을 건넜던 1924년. 검거 작전에 뿔뿔이 흩어져 일본을 탈출하며 동지들이 재집결을 약속한 장소는 상해 임시정부였다. 공연불같이 잡다한 독립론이나 생산해내고 있는 임정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조직과 연계가 없는 상태에서 다급한 김에 정한 1차 집결지에 불과했다. 직접 가서 본 임정은 역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곳은 반봉건적 의식에 젖은 사람들이 책상에 모여 앉아 입씨름이나 하고 있는 곳이었다. 11명의 동지가 흩어졌는데 다시 규합된 동지는 넷이었다. 석 달 동안 기다렸지만 더는 오지 않았다. 일본을 탈출하다가 고향에서 임정으로 오는 길에 체포당했을 위험은 얼마든지 있었다. 동지들을 기다리는 석 달 동안 물론 무의도식하지 않았다. 싸구려 숙소를 정하고 닥치는 대로 노동을 했다. 거친 노동 생활은 여러 면에서 소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수중의 돈을 헐지 않을 수 있었고 신분을 위장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밑바닥 생활의 체험으로 인민성을 진정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며 무장투쟁의 바탕이 되는 체력 단련을 할 수 있었고 중국인들과 뒤섞이다 보니 중국말을 빨리 익히게 되었고 일본 놈들의 움직임도 꽤나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수확은 공산당 조직과의 연결이었다. 공산당의 혁명투쟁은 바로 무장독립투쟁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자신들의 행동 전개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김범준의 눈에는 거해의 급전을 마련해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리고 있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의 한 주름 휘적시든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 리칠리야. 인자, 네가 나 혼자 자식이 아닌데 재산이라고 나 혼자 재산이겠느냐? 아버지가 전대를 밀어놓으며 한 말씀이었다. 아버지는 남자로서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고 자신은 그 결단에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는 남자의 길을 가기로 각오했던 것이다. 노동을 계속하며 공산당의 지하 활동이 시작되었다. 일본에서 표피적으로 읽었던 책들을 놓고 본격적인 사상 학습을 하는 한편으로 일본 놈에게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일본 놈들을 처치하는 것은 물론 소조직에 의한 극비 행동이었다. 그런 활동을 위해 비밀 장소에서 갖가지 훈련을 받았다. 격투를 위한 기본 무술에서부터 장애물 돌파, 칼쓰기, 총쏘기, 폭약 설치, 독도법, 피신법 같은 것들이었다. 불황 노동자로 위장해서 동지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임무였다. 그 생활 3년을 통해 직접 칼로 찔러 죽인 자들이 넷이었다. 둘은 밀정인 조선 사람이었고 다른 둘은 일본 놈 형사였다. 일본 놈을 죽일 때보다 두 밀정을 죽일 때 더 격렬하게 치솟던 징후는 무엇이었을까? 체포의 위기에 직면했던 것도 서너 번이었다. 배편으로 여수 앞바다 어느 섬에 닿고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고흥으로 잠입했던 것은 조직의 결정에 따라 군사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국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3년) 만에 뵙게 된 아버지의 그 무겁고도 침착했던 모습을 김범준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노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어여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춥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 리칠리야. 그려 아주 실하게 변했구나. 장한 일이야. 아버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벽장 속에서 큰 돈을 꺼내놓으며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침착할 뿐이었다. 동지 한 사람과 다시 배편으로 무사히 국내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중공 군관학교에 들어서면서 조직 활동의 신분이 감추어진 것은 물론이었다. 그것은 투쟁을 보다 원활히 확대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군관학교의 생활은 너무 편할 지경으로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그동안의 생활과 학습을 통해 중국말과 글이 아무런 장애가 없는 데다 비밀 훈련을 통해 몸은 이미 군사훈련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 바쳤다. 조직으로부터 최고의 성적을 올려 헌병병과를 따내라는 지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적이 상위에 드는 몇몇 학생들에게는 병과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변 보호를 위해 조직에서는 일체의 다른 일에 가담시키지 않았다. 무풍지대에서 할 일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었다. 당연히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헌병 장교가 되었고 근무직까지 원하는 대로 상해가 되었다. 겉으로는 국민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장교였던 것이다. 보장된 신분을 확보한 입장에서 할 일은 너무나 많았다. 조직 활동을 위한 정보 확보와 제공에서부터 조직원의 보호까지 신분을 감추면서 그런 일을 효과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꽤나 힘겨웠다. 신경이 언제나 칼끝처럼 곤두서 있었다. 살인범을 잡겠다고 나선 입장에서 어느 때는 그 살인범을 오토바이에 싣고 내달리기도 했고 어느 때는 조직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일본 경찰들의 무자비한 구타를 외면하기도 했다. 1932년 상해의 생활을 끝내기까지 치러낸 일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 침략은 본격화되고 공산당의 홍군과 국민 반군의 충돌이 심각해지면서 상해를 떠나야 했다. 상해에서 암약하던 조직 전체의 재편성이었다. 조직의 명령에 따라 국민당군 헌병대위의 계급을 버리고 홍군 지역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조직원으로서 일하다가 애인의 정을 나누게 된 중국 처녀 주미령과도 이별했다. 이별을 하면서는 혁명이 완수되면 다시 만날 것을 언약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끝나고 말았다. 혁명 완수를 보고 중국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해방된 조선에서의 삶을 꿈꾸곤 했던 그녀는 혁명의 긴 소용돌이 속에서 그 어디선가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혁명은 피를 먹고 피어나는 꽃이고 핏덩이로 뭉쳐진 태양이니까. 김범준의 흐릿거리는 시야에는 자신이 담배통에 담아들인 담배를 그지없이 흐뭇한 얼굴로 빠시던 아버지의 고단한 모습이 어리고 있었다.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 진리야. 범준아, 니는 일찍하니부터 남들이 다 피하는 고생길을 솔선해서 걸은 사람이다. 그 작심은 장하고 장한 것이었는데 네가 시방하고 있는 작심도 장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겠냐. 이건 26년 만에 마음 놓고 부자 상봉을 하여 아버지가 처음 물으신 물음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물음이 되었다. 아버지는 상해 임정의 요인들이 반봉건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듯이 역사 발전적 인민혁명에 대해 제대로 납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남자로 믿어주는 대범을 보이셨을 뿐 아들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동생 범우의 자식들에게 어설픈 큰절을 받으며 아버지께 더없이 송구스러움을 느꼈던 것은 대장정을 감행하면서는 전혀 갖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홍군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혁명투쟁은 본격화되었다. 조국의 독립투쟁은 전인류적 혁명투쟁에 포함되었고 중국 공산당은 일본을 국민당보다 앞서는 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다. 홍군에서의 투쟁은 온갖 시련과 감동의 연속이었지만 그 절정은 뭐니 뭐니 해도 대장정이 아닐 수 없었다. 2만 5천 리의 실제 거리와는 다르게 머나먼 길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5만 리 대장정으로 통칭되는 그 끝없는 이동은 중국 공산당의 대시련인 동시에 대승리일 수밖에 없었다. 봉건군주 진시황은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고 모든 봉건 제국주의적 권력의 속박으로부터 인간 해방을 실현시키기 위해 혁명가 모택동은 2만 5천 리의 이동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대장정을 통해서 배우고 감동한 것은 그 누구나가 혁명 실현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결한 열정과 그 아름다움이었다. 소년 전사에서부터 당의 지도자들까지
문자 그대로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평등과 신뢰였다. 숙식에서부터 일체의 차등이 없는 인간 존중의 평등 시련은 마치 기적 같은 신뢰의 힘을 창출해냈고, 그 기적적인 인간 집단은 마침내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끝내는 중국 대륙의 혁명의 나라를 세우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무정장군을 따라 압록강을 넘어오며 가졌던 조국 땅의 혁명에 대한 확신은 20대 초반에 압록강을 넘어가며 가졌던 조국의 독립에 대한 확신보다 컸다. 그런데 그 확신의 어디에 착오가 있었던 것일까? 조선 땅은 중국과는 다르게 미, 소가 분할한 해방을 맞은 것부터가 문제였던 것이다. 미국은 주력 부대는 철수시켰지만 5년이라는 신탁 통치의 잔여 기간을 남겨둔 채 군사 고문단 배치는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 고문단은 민족 해방 전쟁과 때를 같이 해서 대병력으로 둔갑하고 말았던 것이다. 큰 길을 벗어난 만장행렬을 뒤따라 상여도 산자락을 밟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범주는 다시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그리고 염상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염동지, 그만 갑시다. 예? 염상진은 의문스럽게 김범준을 쳐다보았다. 이젠 됐어. 떠나도록 합시다. 김범준의 물기 어린 목소리는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염상진은 상장을 가슴에 달고 있는 김범준을 바라보며 하관 절차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의 심정을 헤아렸다. 네, 가시죠. 염상진은 벗어들고 있던 모자를 썼다. 문득 콧날이 찡 울리면서 김사용 어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 땅을 빌렸으면 사용료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낼 심산인가? 그분의 넉넉한 웃음이 담긴 얼굴도 떠올랐다. 염상진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도 흐려 있었다. 그 하늘을 향해 그는 속으로 내었다. 어르신, 부디 평안하소서. 10일, 제귀얼이란 돌림병. 아침이면 산골짜기마다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고 햇발이 퍼지면서 안개가 쓰러져가면 골짜기에는 어제 없던 진달래꽃이 활짝 웃고 있고는 했다. 실비가 건드 스쳐가고 가랑비가 사운거리며 한식경씩 내리고 이슬비가 함초롬이 솔잎을 적시다 가면 산빛의 초록은 그 다양한 색감을 자랑하듯 아래서부터 위로 물결져 올랐다. 그 봄물결에 실려 진달래꽃도 산등성이를 타올랐다. 비가 한 차례씩 스쳐갈 때마다 풀이란 풀, 나무란 나무는 환성을 지르듯 푸르른 기지개를 켜며 우쭐거려 일어서고 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는 차츰 맑고 크게 도란거리고 햇발은 솜이 부린 양 나날이 푸근하고 두터워져 갔다. 4월은 산골에 부풀대로 부풀다 못해 끝내는 터져 낭자하게 물감칠하는 초록의 봄을 현란하고 화사하게 펼쳐놓고 있었다. 와담에 이불이 따로 없네. 요 따뜻하고 두꺼운 햇발 이불 삼아 덮고 한숨 늘어지게 잤으면 쓰겄네.